하루 종일 제가 마주하는 세상은 오로지 하얀 천장뿐이에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사방을 둘러봐도 낡은 벽지와 웅웅거리는 가습기 소리 말고는 저를 반겨주는 것이 없더군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등등거리는 짐을 지고 살아왔는데 그 끝이 겨우 이 좁은 침대 위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러 왔어요.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땀 흘려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이제 제 수중에는 약값 한 푼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 참담함은 말로 다 못해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도 제 자식들은 이미 제 장례식 준비를 끝내놓았다는 그 무서운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지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실 거예요. 참고 버티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모든 것을 미뤄왔던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털어놓으려 해요. 이 모진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한 노인의 마지막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젊은 시절에 저는 쉬는 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사 현장으로 달려가면 차가운 시멘트 가루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게 다 우리 자식들 입으로 들어갈 쌀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죠. 퇴직금을 손에 쥔 날에도 저는 제 옷 한 벌 사 입지 못했어요. 맏아들인 우석이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나니 손바닥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뿐이었지만 아들이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거든요. 아내의 병원비는 또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아내가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고, 밤낮으로 일을 나가며 병원비를 대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 돌아보니 제 몸은 이미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 차가운 요양원 침대 위였어요. 요양원에 들어오던 날, 둘째 아들인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좋은 시설에서 편히 쉬시면 금방 건강을 회복하실 거라는 그 말을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그때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이곳이 사실은 저를 가두는 감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면회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 몇 달은 주말마다 얼굴을 비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명절에도 전화 한 통으로 때우는 날이 늘어갔죠. 간병인인 미란 씨가 옆에서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쳐다볼 때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우리 애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시커먼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답니다. 나중에 다 갚을게요. 아버지,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장남인 우석이가 결혼할 때 전세금이 모자란다며 제 퇴직금, 남은 것까지 긁어갔을 때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갚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너희들끼리 화목하게만 살라고 대답하며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이 하얀 천장 아래 누워있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네요. 땀방울로 쌓아 올린 제 인생이 정작 제가 머물 집 한 칸 남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끝없이
침잠하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큰맘 먹고 장남인 우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한참을 울리는데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3번, 4번 다시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어요. 한참 뒤에야 도착한 것은 짧은 문자 한 통이었죠.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서 통화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이해했겠지만 그날따라 그 글자가 왜 그렇게 날카로운 가시처럼 가슴을 찌르는지 몰랐어요. 요양원 로비에 앉아 있으면 다른 노인분들이 자식들과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저 꺼진 핸드폰 화면만 매만지며 혹시라도 진동이 울릴까 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죠.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는 가끔 잔고 부족 알림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분명 아들들이 매달 병원비를 입금하고 있을 텐데 왜 자꾸 돈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도통 알 길이 없었거든요. 간병인인 미란 씨는 제가 식사를 거르고 창밖만 보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가족보다 더 자주 마주하는 이 타인의 손길이 오히려 제 자식들의 손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답니다. 미란 씨는 가끔 제게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어요.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눈치였지만 저는 끝까지 우리 애들이 효자라고 우기며 입을 닫았죠. 어느 날은 둘째 며느리인 선주가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비쳤어요. 과일 바구니 하나 없이 빈손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제 안부보다는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더 정신이 팔려 보였죠. 저보고 기력이 없으니 재산 관리를 대신 해주겠다며 인감도장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데 그 눈빛이 예전에 상냥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기운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아버님, 치매 증상 있으시면 큰일 나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억지로 끌어당겨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 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어요. 그때 선주의 얼굴에 스치던 그 일그러진 짜증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를 보호해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를 깎아먹으며 지탱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뒤였어요. 미란 씨가 제 침대 주변을 청소하다가 서랍 아래쪽에 끼어있던 종이 뭉치를 발견했죠. 그것은 제 명의로 된 보험 해지 신청서와 통장 사본들이었어요. 제가 직접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들인데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정교하게 적혀 있었고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며느리인 선주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선명했죠. 손이 덜덜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미란 씨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제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어요. 지난번 며느리가 다녀갔을 때 상담실 근처에서 우연히 녹음된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녹음 버튼을 누르자 며느리와 둘째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겠다며 병원비로 다 나가기 전에 미리 보험을 해지해서 챙겨두어야 한다는 그들의 대화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답니다. 그들은 제가 치매기가 있어서 나중에 물어봐도 기억을 못할 거라며
서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뿐만 아니라 제 마지막 자존심인 정신마저 그들에게는 그저 돈을 빼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심지어 장례식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가장 저렴한 상조 업체를 알아봤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는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직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들은 벌써 저를 땅에 묻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아팠던 건 제 친자식인 민호의 동조였어요. 며느리가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며 형에게는 비밀로 하자는 그 목소리에서 제가 알던 순수했던 막내 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배신감이라는 게 이토록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낼 줄은 몰랐어요. 한참을 소리 없이 울다가 거울 속에 저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평생을 속고 살아온 바보 같은 노인네 한 명만이 덩그러니 앉아 있더군요. 어르신, 지금 울고만 계시면 정말 큰일 나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미란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위로해 주었지만 이미 무너진 마음은 쉽게 추스러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식들이 아닌 법을 생각했고 타인인 미란 씨에게 제 모든 것을 맡겨보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고 버티기만 하는 인생은 살지 않겠다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미란 씨가 건네준 펜을 꽉 쥐었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참으로 더디게만 흘러갔어요. 예전에는 자식들 전화 한 통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전화기가 무서운 짐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런 제 곁을 지켜준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간병인 미란 씨였어요. 미란 씨는 제가 밤새 앓는 소리를 내면 어김없이 달려와 제 마른 등을 쓸어내려 주었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들여다보지도 않는 제 낡은 몸뚱이를 타인인 그 양반이 정성껏 닦아주고 보살펴주는 걸 보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느 날 미란 씨는 제게 아주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빼돌린 보험금, 내역과 은행, 거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제 손때 묻은 통장들이 어떻게 찢기고 흩어졌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어요. 평생을 소처럼 일하며 모은 돈이 정작 저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버린 자식들의 호의호식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란 씨는 저를 대신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증거를 모아주었어요. 제가 기력이 없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때도 그 사람은 제 눈빛만 보고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렸죠. 자식들은 제 눈을 피하기 급급했는데 타인인 이 양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을 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따뜻한 시선 덕분에 저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제 피를 빨아먹던 이들과 맞서기로 마음먹은 것도 다 이분 덕분이었죠. 우리는 매일 밤 병실불이 꺼진 뒤에 몰래 머리를 맞대고 기록을 정리했어요. 어떤 보험이 해지되었는지, 제 예금이 어느 계좌로 빠져나갔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퍼런 멍이 든 것처럼 아파왔답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컸던 건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는 타인의 진심이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생각지도 못한 등불을 만난 셈이었죠. 어르신, 이거 그냥 두면 평생 후회하세요. 제가 끝까지 도울 테니까
마음 굳게 먹으세요. 미란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넨 이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자식들에게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린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를 도와준 이 고마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으니까요.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갑자기 요양원을 찾아온 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하던 양반들이 웬일인지 아주 상냥한 얼굴로 제 침대 옆에 앉더군요. 며느리 선주는 제 손을 잡으며 평소에 쓰지도 않던 보들보들한 말투로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마지막 권리마저 뺏으려 드는 굶주린 늑대와 같았답니다. 그들은 제 앞에 낯선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그 종이에는 제 모든 재산, 처분권을 자신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제가 치매 기운이 있어 관리가 힘드니 자신들이 대신해 주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제 손에 펜을 쥐어주려 하더군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 펜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 민호는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형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더군요. 장남인 우석이에게 알리면 복잡해진다며 그저 자기들 말만 믿고 도장을 찍으라고 제 가슴을 압박해왔어요. 자식들이 제 앞에서 서로를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참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죠. 제가 가르친 정직과 신뢰는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돈뭉치만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그들은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들의 대화는 차마 인간의 귀로 듣기 힘든 악담들 뿐이었죠. 아버지가 노망이 났다느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 뺏기겠다느니 하며 소리를 높이더군요. 그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 자식들의 변해버린 모습에 가슴을 칠 뿐이었답니다. 아버님, 고집 그만 부리시고 서명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잖아요. 며느리가 문을 다시 열고 들어와 쏘아붙인 이 독한 말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며 재산을 탐내는 그 눈을 보며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끊어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죠. 그날 이후로 제 병실 면회는 전면 차단되었고 저는 차가운 방 안에 고립된 채 자식들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고립 속에서 제가 더 단단한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밤, 미란 씨가 제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녹취 파일 하나를 들려주었어요. 요양원 상담실에서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요양원 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었죠. 그들은 제 상태가 위독하다는 거짓 진단서를 떼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보험금을 빨리 수령할 수 있고 재산 상속 절차를 서두를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들은 제가 죽기도 전인데 이미 상조업체와 장례식장 위치까지 다 정해두었더군요. 가장 저렴한 수의를 입히고 조문객도 많이 부르지 말자며 돈을 아낄 궁리만 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자식들 끼니 걱정에 제 속은 다 타들어가도 겉으로는 웃어 보였던 제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자식들이 저를 위해 준비한 건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아니라 저를 빨리 흙 속에 묻어버릴 차가운 삽자루였다는 사실에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답니다. 녹취 속에서 며느리는 제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까지 골라두었다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형에겐 적당히 둘러대면 된다며 죄책감 하나 없는 목소리로 동조하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식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 와서야 알게 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미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악행을 덮어주는 건 저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미란 씨가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기로 했어요. 제 명의의 보험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하고 그동안 빼돌린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가족을 상대로 칼을 뽑는다는 게 죽기보다 힘들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어르신, 여기 녹음된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요. 변호사가 제 병실을 몰래 방문해 서류를 확인하며 내뱉은 이 확신에 찬 한마디에 저는 비로소 숨을 크게 쉴 수 있었어요. 제 자식들이 제 수위를 짚고 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정의를 세우기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제 진심을 알아주는 타인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이제 남은 건 세상 앞에 저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뿐이었죠. 드디어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며칠 뒤 요양원 복도가 시끌벅적해지더니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더군요. 그들은 이번엔 소리를 지르며 병실 문을 두드려댔어요. 노인네가 미쳤느냐며 누구 마음대로 소송을 거느냐고 악을 써댔죠. 저는 문을 굳게 잠그고 미란 씨와 함께 그 소란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한때는 제 목숨보다 귀했던 자식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소음보다 못한 괴성이 되어 돌아왔답니다. 큰아들 우석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동생들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도 방관했거나 아니면 제게 무관심했던 그들 모두가 제게는 똑같은 가해자였으니까요. 병실 TV에서는 노인 학대와 재산 편취에 대한 뉴스가 간간히 흘러나왔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제가 가야 할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되새겼어요. 법원에서는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사람을 보냈고 저는 미란 씨가 모아둔 녹취와 서류들을 하나하나 제출했어요. 그들은 제 또렷한 정신 상태와 명확한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반면 며느리와 둘째 아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고 제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저들의 악행을 누르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동안 요양원 문 밖에서 서성이던 자식들은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보험 사기와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경찰차에 올라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더군요.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독한 쓸쓸함이 밀려왔답니다. 아버지, 제발 소 취하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네. 둘째 아들이 문틈 사이로 던진 이 비겁한 애걸복걸에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라 마침표였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제 법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저는 고요한 병실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며 제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답니다. 지독했던 갈등의 터널 끝에 드디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진실은 승리했어요.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과 통장 기록은 며느리와 둘째 아들의 파렴치한 범죄를 낱낱이 증명해냈죠. 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민호는 보험 사기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장남 우석이 또한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사회적인 지탄을 피하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며 분노했고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제 이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빼앗겼던 재산의 일부는 되찾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제 마음의 평화였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만 바라보지 않아요. 대신 미란 씨와 함께 따뜻한 햇볕을 쬐며 산책을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시작했죠. 평생을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저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하얀 천장만 보이던 요양원 병실이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존중해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를 배신한 자식들은 멀어졌지만 제 곁에는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결별하고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남은 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은 한 번 무너진다고 끝이 아니며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혼자만 참고 계신다면 부디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소중한 한 인간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던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